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호 강사입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30회 기출 언제 올려주냐라고 요청을 하네요. 제가 좀 깜빡 잊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집 뒤에 해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료도 제가 따로 올릴 거예요. 감정평가사 합격 카페랑 제 카페 부동산 두루미에. 그래서 이 해설은 일단 3부로 나눠서 합니다. 일단 2부, 1부, 2부는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는 계산 문제만 따로 뽑아서. 그리고 해설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험생의 입장에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세한 해설은 따로 제가 제공을 하니까. 그럼 자,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번에 물리적 개념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공치, 환자. 공치, 환자. 요거 맞았어요. 그 다음 2번에 절대적 위치가 나오면 상대적인 개념이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장소를 뜻하고 상대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인문적 위치를 뜻하죠. 근데 여기는 부동성이니까 장소를 뜻하는 절대적 위치. 근데 3번 잘 나오는 거죠. 저번 시험에서는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 생산의 요소이면서 소비재이다. 그 다음에 4번은 협의, 그 다음에 준부동산 합치면 광해부동산 맞았고. 자, 5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5번은 요게 딱 보여야죠. 복합부동산. 복합 개념이냐, 복합부동산이냐. 복합부동산은 부동산이 여러 개라는 거고, 복합 개념은 개념이 여러 개라는 거. 근데 앞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다. 자, 부동산이 법률, 경제, 물리적인 측면이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라고 해야죠. 복합 부동산 항상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토지의 분류 용어. 일단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그러면 획지여야죠. 획지. 자, 그 다음에 후보지.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냐 이행지냐. 항상 후보지와 이행지는 뭘 먼저 본다. 그렇죠. 요걸 먼저 봐야죠. 항상 대분류 상호가 아니면 후보, 소분류 상호가 아니면 이행이니까 상호간에 동그라미 치고 앞을 봤더니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잖아요. 요놈이 정답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도 볼까요? 자, 낮이는 항상 두 가지가 없다라고 나와야죠.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그런데 건축하면서 비오던 토지 그러면 공지죠, 공지. X. 그다음 4번은 지가의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지 나오면 X. 표준지였죠. 자, 5번은 몰라도 우리가 맞추는 건데 이건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나온 문구예요. 우리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면 택지로 이용하는 토지 중에 가장 멀리 있는 토지. 그럼 가장 멀리 있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끝지. 끝지. 이걸 영어로는 한자로는 한계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택지, 한계지 이렇게 부르옵니다. 일단 공한지는 아닌 거죠. 공한지는 공지와 한지를 뜻하는 거니까 공한세 부과가 돼서는 대상이 되는 토지니까 일단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럼 볼게요. 일단 기억본 봤더니 요놈이 딱 보이잖아요. 항상 용도적인 공급은 인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자, 용도라는 건 항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인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국지와 지역적인 장소를 강조하는 거죠. 부동성, 요놈 옳은 지문. 자, 그리고 영속성이 나왔어요. 영속성. 그리고 감가가 부정됩니다. 감가가 배제되는 자산입니다. 옳은 지문. 자, 그러면 니은 디귿이 있는 걸 먼저 봐야죠. 니은 디귿 있는 게 얘도 있고 많네. 음에 많아. 일단 요놈은 아니겠네요. 요건 아니겠네. 자, 그럼 리을번 하나만 더 보죠. 외부 효과. 부동성이 나와야죠.
부동성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1번은 기울기의 절대값이 우리 평가사 시험에 요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뭔가 피부로 잘 안 와닿으면 일단 뒷문장부터 보자고요. 자, 2번은 뭐가 보이냐? 요놈이 보여야죠. 전체 수입, 임대 수입 또는 전체 임대 수입. 그러면 임대 사업자의 전략.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를 씌우면 목표를 달성한다. 자, 여기는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탄력. 안 똑똑이죠. 안 똑똑. 그럼 덤탱이를 씌워야죠. 덤탱이가 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목적을 달성하죠. 여기의 목적은 임대 수입의 증가니까 너 옳은 질문이에요. 자, 항상 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지는 거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수요의 탄력성 또는 공급의 탄력성은 둘 다 커지죠. 둘 다 맞은 거예요. 자, 5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죠. 양의 변화. 그리고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적다. 탄력이면 양의 변화가 많다. 여기는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적다. 그럼 양의 변화를 찾아야지. 양의 변화를 찾았네. 그리고 뒤쪽이 적다고 나와야 되죠. 자, 요거 1번 한번 보자고요. 1번.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애가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애가 있어요. 그럼 항상 어느 쪽이 탄력적이다. 이쪽이 탄력적인 거죠. 그런데 기울기의 값으로 지금 뭔가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면 기울기 값은 문제를 풀 때는 키값으로 해결해야 된다. 키값. 그러니까 키가 커요. 키가 크면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게 가파르고 키가 작으면 항상 완만해지는 거죠. 이게 해결 방법이었죠. 쉬운. 그럼 볼게요. 자, 기울기 값이 크다 그러면 키가 큰 거니까 어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당연히 그러니까 가팔은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거 옳은 질문이죠. 아무튼 틀린 정답은 5번. 요놈이 틀렸다. 자, 85번. 요놈은 계산 문제가 아니죠. 계산 문제가 아니라 거미집 모형을 모형의 형태를 밝히라는 건데 함수를 줬다고. 그럼 내가 함수만 이렇게 쏙 뽑아보면 함수에서 우리 보고 뭘 찾으라는 거냐?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기울기 값을 항상 어디 앞을 읽는다.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로 시작하니까 아하, 얘는 1이 기울기 값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아이고, 옆으로 살짝. 1. 자, 그런데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된다? P로 시작해야 되는데 2P로 시작하고 있잖아. 2P. 그러면 P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곱하기 2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그런데 P로 시작해야 기울기 값인데 2분의 1P로 시작하니까 P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를 곱하기 2 해야죠. 그러니까 전체를 곱하기 2 하면 기울기 값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2P로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P로 만들어 주려면 2로 나눠줘야죠. 2로. 그러니까 요 앞에도 2로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 여기는 0.5. 그러면 이쪽은 지금 전부 다 수요죠. QD니까 이쪽은 공급이죠. 항상 소비자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소비자의 행동을 봤더니 소비자의 기울기 값이 1이야. 그럼 뭐라고 번역한다? 키값. 소비자의 키가 작아요. 그러면 그렇죠. 땅으로 붙는다겠죠. 땅으로 붙는다겠어.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가 공급자보다 적으면
땅에 붙는다. 수렴. 자, 소비자의 키 2m. 공급자보다도 크군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산. 요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그럼 정답 몇 번? 수렴형, 발산형 4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도시구조이론. 도시구조이론. 자, 친입경쟁 천이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런 거 연구 안 하는 거예요. 동심원.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항상 지대는 낮아지는 거죠. 상식. 항상 지대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점이지대가 나왔어요. 그 선형 이론이고. 그럼 왠지 선형 이론에서는 점이지대가 안 나오죠. 중점, 노중통. 요 5개 지대는 동심원이니까. 자, 그리고 더 읽어보자고요. 자, 점이지대는 2가지 용도가 혼합되어 있어서 점점 이동, 점점 뭔가 변화가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지금 3번은 중심 업무지구에 직장 생활터전을 두고, 누구예요 그럼?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 그리고 중심 업무지구에 근접하여 거주하는 지대. 그러니까 중점, 노중통에서 주거지역이 노중통인데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 주거지대. 그렇죠. 노동자 주거지대. 그러니까 얘는 다 틀린 거야. 선형 이론도 틀렸고 동심원 이론에서 노동자 주거지대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노동자 주거지대를. 요게 틀린 정답. 자, 나머지 것도 볼까요? 자, 선형이론은 교통 노선, 도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 맞았고. 다핵심 이론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다핵심 이론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도시 전체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다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동시에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 도시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을 분리된 중심을 중심으로 뭔가 성장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죠. 얘가. 자, 88번. 87번은 어디 갔어요? 계산 문제. 뒤쪽으로 뽑는다. 3부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근데 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애들만 그냥 단골로 들어가 있다고. 자, 일단 시장은 조직되어 있나요? 볼 필요도 없다고. 틀렸죠. 항상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X.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말도 안 되는 거죠. 볼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매매의 단기성. 부동산 매매는 항상 장기성.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과 황금성이 나쁘죠.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유동성, 위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매매는 장기적이고 유동성과 황금성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정보의 대칭성 X. 부동산 시장 나오면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 더 읽으면 지는 거예요. 이런 건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문구들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여기에 논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B3종 세트죠.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시장이 비조직적이다. 이 B3종 세트가 나오면 항상 부동산 특성 중 뭐랑 결부되어 있어야 된다. 개별성. 거래가 개별적이니까 거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성. 상품이 다 개별적이니까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옳은 지문이네요. 자, 90번. 자, 이제 이런 박스형의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볼게요.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이거 약간 요게 좀 뉘앙스가 애매모호해서
아니 실질적인 실무를 감정평가사도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그랬던데 출제자 의도는 일단 표준주택은 옛날에 한국감정원 즉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거죠. 국토교통장관이.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한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옳은 거지.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7월 1일, 내년도 1월 1일. 우리 주택가격은 항상 개별주택가격은 7월 1일이 아니라 한 달 땡겨서 6월 1일,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이거 맞았죠. 자,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표준지 조사 평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도 상식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인 지가라고. 공적인 지가. 공적인 지가의 사법상의 권리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왜? 사법상의 권리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으로 만든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언제든지 계약으로 없앨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인 지가를 만들 때는 그렇죠.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굳이 나지 상정평가 이런 거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정도 반영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 토지를 평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 토지를 평가하는 주된 평가 방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지문이나 줘놓고 옳은 건 딸랑 하나, 요거 딸랑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1. 자,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어떤 거냐? 요 도로가 벌써 두 번째 나왔잖아요. 우리 도로가 항상 8, 12, 25. 요렇게 암기하는 거죠. 8, 12, 25 해서 25를 넘어가면, 뭐예요? 25를 넘어가면, 우리가 광대로, 12 이상 25m 미만. 여기가 중로, 여기가 소로. 근데 여기는 10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중로지, 중로. 이거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니까 급경사냐 급경사가 아니냐만 중요한데 15도를 넘으면 15를 초과하게 되면 급경사, 15도까지 완경사, 15도를 초과하면 급경사 이렇게 되는 거죠. 고지라는 건 없죠. 고지라는 건. 정답은 2번. 자, 92번. 요런 게 좀 어려웠죠? 요런 게. 그런데, 이건 알고 있어야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지 않다. 등이 있잖아, 등. 근데 이 등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에, 평가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도가 뭐 있어요?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죠.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선매. 토지거래 허가제, 선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평가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신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고도 있고 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선매. 그렇죠. 요거 하나는 알 수 있었어. 요거 하나는. 자, 검인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 토지은행제 우리가 알고 있죠. 토지은행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잘 나오는 거 있고. 자,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한다.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개발이익 환수.
이건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법. 그러나 주택법은 우리가 배우지 않죠. 평가사 관계법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이런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더라도 우리가 항상 했던 게 토지거래허가,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요 세 가지는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일단 정답 1번. 1번. 자, 이건 제 강의 영역이 아니죠. 용도지역을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 자, 문제는 이거지. 준 상업지역은 없어. 우리가 근일, 뭐 근린, 중일, 근음에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주는 없어. 그리고 농림지역은 없어. 세분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생각났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니은, 디귿 요런 게 정답이에요. 이건 내가 물어봤더니 이것도 실수해갖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시장 실패와 항상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게 정부 실패라고. 정부 실패.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정책을 펼쳤더니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킨다. 그러면 정부 실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웠어.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도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시험이 한번 나왔다고 2년 전에. 자, 부동산 실명제는 옛날 제도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정확히 몇 년입니까? 제가 해설지에 적어놨습니다만 90년대 사건이야.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중에 가장 최근에 있는 제도가 뭡니까? 이놈이라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국회에서 쟁취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다고. 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0년대야. 얼마 안 돼. 200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거래 신고제가, 그렇죠, 그 어떤 제도보다 가장 빨라요. 요게 요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냐. 그럼 시행되지 않는 거 딱 4종 세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공한지세. 뭔지 몰라도 요놈은 아니잖아. 택지 소유 상한제는. 자, 그 다음에 직접입니까? 간접 개입 방식입니까? 자, 조세, 부담금, 지원, 보조. 여기 나왔네. 이러면 간접이죠, 간접. 그래서 PIR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죠. PIR. 자,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자,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을 뭘로 나눈 거야? 이 주택의 가격은 항상 소득으로부터 나오죠. 소득으로 비교한 거죠, 이게.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것. 이게 PIR. 또는 주택가격, 소득 대비 주택가격.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사례죠. 주택가격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살 사람들의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으로 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20배죠. 주택가 20배니까 연수로 치면 20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려면 무려 20년이 듭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주택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주택 가격에 비해서 여전히 소득 수준은 낮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주택 가격 지불 능력, 즉 소득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도 있고 주택 가격이 너무 높냐 낮냐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아무튼 옳은 지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야죠. 2번.
자, 97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1번은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맞았고.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면 1 플러스 1. 똑같은 자산 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마트에 간다.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동일 자산이란 뜻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맞았고.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수많은 포트폴리오 조합 중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집합들이죠. 그러니까 위험 수준에서 모든 위험에서 항상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게 동일한 수익에서 최고의 수익 또는 동일한 수익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선이죠. 맞았죠. 자, 4번은 요놈이 틀렸죠. 투자자가 위험 선호형이다. 그러면 뭘 선호하는 거야? 위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위험 선호형일 경우 최적 포트폴리오는 위험 기피형에 비해 저위험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 선택한다. X, 이놈이 틀린 거죠. 위험 선호니까 고위험이죠. 고위험. 일단 얘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대초과 수익률이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이 주는데 보셔. 자, 얘는 효율적 전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 항상 이쪽이 기대 수익률, 수익을 뜻하고 이쪽이 위험을 뜻해요. 자, 위험이 0인 지점을 찾아봐요. 여기가 위험이 0인 지점이죠. 자, 투자자들은 위험이 0이더라도 최소한 얼마를 요구합니다. 얼마를. 그런데 얼마를 요구하냐 봤더니 3%를, 2%를 요구한대. 위험이 0이더라도 최소한 2%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요 2%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수익률. 그럼 위험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험률.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위험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위험의 증가에 자,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위험을 더 많이 요구해요. 그렇죠. 갚하는 애가 보다 많은 위험을 더 요구하잖아요.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위험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요걸 더 달라고 하죠. 요걸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 또는 기대 초과 수익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과 수익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더 많은 위험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은 커진다. 그럼 옳은 지문이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이것도 박스형이네요. 자, 수익성 지수는 수익형가를 비용형가로 나눈 거. 요게 수익형가니까 5천을 4천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0.8은 나올 수 없지. 1보다 커야죠. 수익의 형가가 크니까. 자, 일단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낸다. 공식이 뭐니? 순형가는 0. 즉 수익과 비용 형가가 또이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X. 항상 순형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자, 그 다음에 재투자율이야. 재투자율 요새 올해는 많이 설명했네요. 재투자율. 자, 재투자율이라는 건 투자로부터 나온 소득을 다시 투자하는 그 이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를 항상 들었다. 강의할 때 예금을 들었다고. 예금. 자, 어떤 사람이 100원을 은행에 예금했다고. 100원을. 그런데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5%? 5%를 합시다. 5% 예금 이자율로 100원을 예금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한다고. 얼마? 5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해. 이게 지금 투자를 통해서 나온 수익이죠. 예금 투자를 통해서. 근데 이 5원을 일반적으로
이자가 나왔다, 5원 이자가 나왔다고 이걸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대부분 이 5원은 다시 예금에 재투자되는 거라고. 예금에. 그런데 이게 재투자야. 그런데 5원을 재투자할 때 몇 프로로 재투자합니까?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예금 이자를 5%로 다시 재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재투자.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내부 수익률법은 공식 내부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 찾아낸 수익률은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가정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 다시 요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예금 이자율 5%로 뭔가 수익이 나면 다시 5% 이자로 재투자되듯이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나오면 그 수익률로 다시 재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나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그리고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얘가 뭔가 재투자되는 거야.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장 이자율만큼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법에서 어떤 이자율, 어떤 수익률로 재투자합니까? 그러면 애매모호해. 그러나 확실한 거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무조건 틀린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순현재가치,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법입니다. 할인법이죠. 그러니까 요놈 하나 일단 맞았네. 그리고 항상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내세 요 항상 요가 나와죠. 요. 그러니까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미음이 3번. 3번. 자, 99번. 화폐 시간 가치인데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공식 모르면 일단 무조건 요새는 틀리게 돼 있어. 공식 모르면. 자, 1번 공식이라고. 1번 공식을 알아야 돼. 2번 1번하고 요거죠, 요거. 4번하고 1번은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것부터 보자고. 자, 매기간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이때 은행에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무엇으로 구합니까? 그럼 저당 상수야. 근데 맞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요놈이 틀렸죠. 항상 저당 상수로 구하는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니까 요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기말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 그럼 벌써 미래 목표 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은행에 따박따박 적금을 넣어야죠. 즉 매기간 얼마에 은행에 매기 얼마씩 적금을 부어야 됩니까? 그럼 이게 기금계수죠. 기금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이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이 두 개가 뭐예요? 찌읒찌읒.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잖아. 역수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더라도 1 이렇게 돼야 된다고. 1. 그러니까 1번, 4번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공식이 약해 모르고 가. 그러면 얘는 못 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2번, 3번, 5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보셔. 자, 이 수식을 먼저 보시죠. 앞에 있는 수식이 연금의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또는 저당 상수냐 기금계수냐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항상 암기 코드가 이거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걸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게 영금 이렇게 읽는다고. 영금. 자, 밑에 있는 4번도 보시죠. 1 플러스 아이고 오메. 자, 다시 보셔. 자, 잠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읽는다고. 1 플러스 R의 N승을 N승 마이너스 1을 연금이라고 읽는다고. 그런데 밑에 R 있으면 이게 미래로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밑에 R이 있으면 미래로,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는 연금이라고 읽고, R만 있으면 미래 가치고, 1 플러스 R n승이 또 밑에 있으면 다시 현재로 보내는 공식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R 미래로 그 옆에 1 플러스 R n승이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니까 곱하기 1 플러스 R n승.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연금의 미래로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연금의 미래가치. 이게 정답이요. 그러니까 수식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4번 봐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니까, 자, 항상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연금의 미래로. 근데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죠. 그럼 요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요 식이 되는 거잖아요. 요 식이. 요 식이. 그래서 연금의 뭐가 돼요? 현재가치 계수가 돼야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100번. 어렵다. 요거 어렵다. 이런 건 틀려줘도 제가 한말 안 는다. 자, 봅시다. 영모기지가 나와. 영모기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주택연금이 떠올라야 된다고. 주택연금이. 자, 왜 주택연금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인 대출은 한 방에 1억을 대출한다고. 1억을.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달 따박따박 뭘 해요? 원리금을 따박따박 이제 뭐 한다? 상환하는 거라고. 조금씩. 그러니까 원리금을 조금씩 이렇게 상환하는 형태예요. 상환. 그런데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생활비에 해당하는 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따박따박 상환하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대출 받아. 대출을. 그리고 이 사람이 종신 방식이라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부동산을 처분해서 한 방에 털어내는 거죠. 한 방에 상환한다. 한 방에 상환한다. 이 구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반 대출은 왕창 대출 받고 조금씩 상환하는 형태지만 주택연금은 조금씩 대출 받고 마지막에 한 방에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흐름이 역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영모기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모기지가 나오면 그렇죠.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그러니까 5번을 먼저 보죠. 우리나라의 영모기 제도, 이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에요. 근데 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농지연금도 있어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연금은 없다. 산지연금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5번은 틀린 지문이야. 5번은 산지연금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모기지 더 봅시다. 1번. 자, 영모기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자, 이것도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많아.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대출받는 제도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이야, 대출. 복지제도가 결합된 대출일 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소구형이야. 자, 이 비소구형은 뭘 뜻하느냐. 프로젝트 대출에서나 자주 나오는 포인트 아닙니까? 프로젝트 대출은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 여기서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탔는데, 종신 방식으로 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면 내가 연금으로, 생활비 연금으로 받는 대출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 그렇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해서 지금까지 대출해 준 걸 상환받는데, 지금 대출 받은 게 너무 커. 대출
그냥 대출 잔액을 얼마로 할까요? 대출 잔액이 5억이야. 지금까지 대출해 준 게. 근데 부동산을 처분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3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지금 대출금을 상환받기가. 이때 상속자에게, 자식들에게 청구한다, 안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부분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한해서만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소구하지 않는다. 부족하더라도 소구하지 않는다. 비소구형 대출이라고도 한다. 근데 주택연금의 비소구형 대출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부족한 돈을 자식들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결국 더 이상 소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맞았나? 이거 정답이네. 이게. 그렇죠. 근데 요거 정답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2번 봐요. 2번도 부동산 학과 관련된 시험에서 한 20년 전에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쌤 또는 쌤 뭐 이런 거예요. 자, 가치상승 공유형 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상승 일부분을 대출자가 사전 약정에 의해 차입자에게로 이전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의 입장에서 봅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자에게 야, 금리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네가 우리 대출을 받아서 산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말이야. 그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내 은행이 좀 가져가자. 이게 가치 상승을 공유한다라는 조건의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담보물의 가치 상승의 일부분을 대출자가 가져가는 조건이야. 차입자에게 이전한. 근데 이거 보셔. 아니 당연히 차입자가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샀을 테니까 차입자에게 이전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이 4개가 있어. 일단 주식과 관련된 규정은 제한을 안 받아요.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요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산이야, 자산. 자산의 구성,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하고 자산의 처분 제한. 그러니까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요 2가지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 조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과 관련된 거, 주식의 분산, 주식의 공모,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그 다음에 자산의 처분 제한. 자산 처분 제한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강의할 때 많이 하지 않죠. 자산의 구성은 그거예요. 80% 이상을 현금, 부동산 증권,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증권 이렇게 구성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확실하네. 자,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죠. 지분금융, 유동화 증권은 부채금융이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 3번도 틀린 거죠. 자산 구성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뭘 살려놔야 돼? 현물 출자, 최저 자본금을 제한해. 예, 자산 구성 요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와야죠. 여기에 다 빠져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부 여기까지야. 100번까지 했네요. 자, 2부에는 10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